오늘 9월 16일 사실은 7월, 8월을 우리 포럼 카이로스를 안 하고 이 두 달을 넘어서 오래간만에 38회 포럼 카이로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실 의료 개혁 문제와 대안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 전문의료진에 없고 굉장히 관심 많고 사실은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도 그 의료계획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원진 부원장이신 정영준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귀중한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건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의료의 개혁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 오늘 아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 가지면서 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은 분들이 이렇게 모셨지만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전달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의료 개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오늘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제가 소개받은 정영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의료개혁 이야기를 작년에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얼마나 이제 거짓인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이 지금은 아직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약간 좀 빼서 이야기 드리죠. 약간은 좀 지금 타이밍상 이 쟁점이 좀 상당히 이제는 좀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이게 아주 시대의 그런 초점이 됐던 거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다 뛰쳐나가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수업을 의대생들이 안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복귀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복귀를 한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문제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어쨌든 의료개혁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미리 제가 그냥 결론부터 사실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은 실제로 의료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잘 받게 하거나 아니면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이제 초점이었다는 점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좀 가속화돼 있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장에서 보통 첫 번째 장에서 보통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의료민영화 이야기를 먼저 저는 많이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의료민영화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벌써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때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2008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건강보험을 이제 당연정제를 해지하고 영리병원 도입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된다 아니면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연령 이상이 수입된다 여기에만 분노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런
당시 인수위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것을 사실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 들어가지고 막은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이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이 뭐 유라이트 아니면은 이런 우파 정부들이 하려고 했었다는 거,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땐 이제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편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에서 한국의 이 특히 그 시장 친화적인, 특히나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수 정파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죠. 과거에 이제 뭐 새누리당 뭐 이런 이 계보의 특징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필수적인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회 서비스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산업이다. 이거 어떤 식으로 돈벌이를 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팽창시켜서 서비스 산업 팽창할 것인가. 더 나가면은 미국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 분야를 다 민영화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암 촘스키는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한 딱 저 말이 딱 맞는 거죠. 저기 파렴치하고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숨쉬는 공기까지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의료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다음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진짜 한국 사회의 제일 문제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회진을 돌고 이렇게 병동을 돌고 있으면은 아침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이거는 제가 그냥 대충 따라다 붙인 건데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아침마당이거든요. 아침 방송이 대표적인. 저거 말고도 이제 방송사마다 아침 방송 다 하시는 거를 여기 다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의사, 약사, 한의사 나와가지고 건강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요양병원에서도 일해봤고, 아침 회진 돌면은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낮 시간에도 병동에 가면 케이블 TV에서 하는 무슨 임플란트가 좋다, 뭐를 해야 된다,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료 정보들을 많이 알면 과연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문제가 그럼 사실은 의료 문제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료 문제와 건강 문제는 약간 지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의료가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대단히 작아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요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1991년에 이제 나온 그 건강결정 모델이라는 건데, 제가 한글로 돼 있는 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딴 데서 쓰던 거를 쓰다 보니까 이 건강결정 모델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은 전체에서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진짜 전반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도 본인의 건강이나 질병의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시면은 뭐 고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먹거리, 이런 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의료봉사를 좀 다니는데, 옛날에 인천의 남동공당이나 안산 같은데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30대 전후인데도 당뇨 환자가 엄청 많아요.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분들이 야간 노동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그런 고열량 식품, 특히나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빵들인데, 제과점에서 파는, 저희 체인점에서 파는 단빵들을 먹을 일이 없어요. 거기 그냥 밀가루나 이런 거 그냥 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먹다가 이제 본인은 노동 강도가 세고 점심 식사 이제 시간 거르기가 일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타임이 변하고 그럴 때 가서 이제 그런 빵들을 이제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공식품들, 특히나 정제탄수화물로 돼 있는 고열량 식품들, 우리 애들이 먹어가지고 지금 다 비만이 많아지잖아요. 최근에 한국도 이제 문제가, 요즘에 가난해서 배 고른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비만한 애들, 그래가지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벌써 뭐 30대, 40대면 노출되는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또 하나 요 그림도 대단히 이제 꼭 아시면 좋은데 생각보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페니실린 같은 그런 어떤 혁신적인 항생제를 만든 게 인류 건강에 크게 이바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이나 항생제가 기여한 바보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제가 좀 가서 설명드려요. 요렇게 개발된 시점보다 그 훨씬 더 전에 장티푸스, 결핵, 홍역, 성홍열 등의 유병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 때 왜 떨어졌느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저 당시에 영양 상태랑 위생 상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 소설 그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1800년대에는 영국에서 그 애들까지 다 데려다가 탄광해서 노동시키고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뭐 노동조합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이 생기면서 일반적인 시민들도 상하수도가 개선이 되고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고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정규 교육이 도입되면서 노동 환경에 끌려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런 모든 질병들의 유병률이 급격히 줄어든 거거든요. 실제로 저기서 이제 중요한 성홍열 같은 경우에 페니실린이 나오지만 페니실린이 이제 인류사에서 크게 기여한 거는 실제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총상 환자나 좌상 환자가 많은데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폐혈증으로 사망을 많이 했거든요. 항생제가 없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전쟁이 진짜 전쟁이야말로 진정한 살인행위고 사람이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행위인데 전쟁 자체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생각을 해보시면 페니실린이 사실 미친 영향은 병주고 약주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저는 써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약이 개발됨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코로나도 코로나 백신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뭐 효과가 없다는 그 안티백서들은 헛소리지만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를 완전히 뭐 커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실제로 잘 막은 거는 저희가 과거에 국민들이 방역을 잘한 거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거리 두기 하고 지금도 현재도 코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손 잘 씻고 잘 쉬고 영양 상태 잘 안 먹는 사람 면역이 안 되니까 항체가 안 만들어져서 아무리 뭐 코로나 그 요즘 팍스로비드 같은 그런 항바이러스제 투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고 그리고 이쪽 편은 더 이제 중요한 거라서 건데 생각과 달리 이것도 이제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사망 원인 2013년도 이제 영국의 BMJ에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저기 보시면 제일 큰 게 하트 디지즈가 저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고요. 이제 뭐 심근경색에다가 이제 뇌혈관계 질환도 보통 포함해서 가장 이제 사망이 많은 건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이죠. 그 두 번째가 암입니다. 캔서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메디컬 에러거든요. 병원에 가서 죽는 거예요. 잘못 오진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데이터를 이게 미국 이야기거든요. 이 데이터를 공식화한 거는 영국 의사협회에서 이걸 공식한 영국 의사협회가 왜 이 데이터를 만들었냐? 미국 니네는 의료민영화 해가지고 영리병원이 있지.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도 없지. 그래서 니들은 이렇게 해요. 과잉 진료하고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검사 많이 하고 안 해도 되는 수술, 뭐 갑상선암 수술, 전립선암 수술 많이 해갖고 너희는 많이 죽여. 라고 이제 한번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영국은 그만큼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 공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영국 의사들이 미국 의사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폄훼하면서 이걸 만든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영국이 미국 데이터 가지고 한 거라서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이 이제 폐쇄성 폐질환이고 다음이 자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은 뭐 총기가 허용돼 있으니까 총상입니다. 여기 그 다음이 이제 교통사고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저기 메디컬 에러도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생기지가 않고 총상, 자살, 뭐 교통사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지금 상당 부분 미국처럼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미국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쪽에 이제 왼쪽 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의사를 많이 찾는 사람이 한국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게 한국이에요.
저희가 일본이 의사를 만나는 걸 많이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1년에 평균 만나는 횟수가 평균 값으로 18.8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18.8,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두 번 만날까? 물론 이제 65세 이하에서 많이 안 만나니까. 근데 이후에는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외래를 다닌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주치의가 없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오른쪽 편은 뭐냐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인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이 가장 낮은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의료 상품화랑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도한 의료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특히나 이제 그 기반하에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질환에서 어떤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나 세계 치매학회 이런 데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치매에 효과가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신체 활동.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조건 많이 다니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읽는 겁니다. 읽는 거. 뭔가를 읽는 게 이제 효과가 있고요. 읽어야지 원래 인지학에서는 이제 읽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재활의학과다 보니까 뇌경색 뇌출혈 환자를 많이 보는데 인지를 돌리려면 읽는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면 바보가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읽어야 됩니다. 신문을 읽든지 잡지를 읽든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 뒤에 있는 저 카페인을 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 요 정도만 지금 정확하게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저런 종류들 중에 만약에 인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저게 성공했다고 하면 또 노벨 의학상 받겠죠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앞서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의료화, 의료 상품화가 진행되느냐? 그 의료를 상품으로 보거나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의료 산업이라고 생각하죠. 보건의료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바이오 산업으로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이야기의 내면에 들어가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오 부분 발전시켜야 되고 생물학 부분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가 뭐 백신도 잘 만들면 좋은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아무리 그래도 나 돈 벌려고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인류의 어떤 공영이나 우리가 이제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약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식의 천박한 주장을 이렇게 서슴치 않고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두 가지 제가 가장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제 완전히 돈독이 올랐다고 느낀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기 생산을 찬양하는 거, 무기 수출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막 방산, K방산 하면서 무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를 저희의 어떤 자위권을 위해서 최소한 수준으로 하는 거를 또 좀 미안한 일인데 그거를 잘 개발해가지고 막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데 포탄 갖다 준다고 윤석열이 자랑하고 그리고 K방산이 뭐 전 세계에 무슨 뭐 자주포가 진짜 뭐 너무 잘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 죽이는 거를 잘한다는 게 전쟁을 촉발하는 거고 무기라는 거를 만들면 만들수록 결국은 분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런 바이오 헬스, 국민의 건강,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걸 돈벌이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세계나 이런 데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비싸서 못 쓰는 약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그 좋은 약을 개발해가지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치 권력이 막 서슴치 않고 할 정도로 그걸 이제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이 그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의료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의료산업은 상당히 공익화, 완전히 막 뭐 국유화까지 못하더라도 공공화하고 공익화해야 된다. 비영리적인 사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저쪽 지금 의료는 사유제고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의 세력이 지금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게 윤석열의 의료개혁.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의료 산업화에 집착하는가? 이게 이제 미국도 똑같거든요. 바이오, 뭐 약품, 백신 이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본가들이 사업하기 이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종류의 호사를 누리냐면 제가 만약에 제약 산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앞에 그런 이야기들 이걸로 돈 벌겠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지 않으면 상당히 뭔가 그래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기약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실패해도 내가 뭔가 호의를 가지고 뭔가 선의를 가지고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돈 벌려고만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이 인간의 그 어떤 생명 지속에 대한 특히나 이제 항로와 이런 산업들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지금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앞서 다시 치매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면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는 노화입니다. 노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에이징이라고 부르죠. 특발성 알츠하이머가 아닌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는 노화예요. 노화. 그 노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익숙한 사람들하고 지내면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자식이 뭐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이동하고 아니면 부모가 갑자기 골절이 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리면 그때부터 이제 단기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익숙한 생활 환경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지내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뭐 영원히 노화가 오지 않을 것처럼 인간은 여기 목사님 다 계시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저희는 무한한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이 현세에서는, 이 세속에서는. 근데 이거를 막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원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대통령 전 대통령의 부인의 얼굴을 보세요. 그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막 리프팅을 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땐 좀 흉측한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거 어디서 리프팅한 거야? 그 나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그 성형외과 누구야? 그게 울세라를 한 거야? 뭐 라주란을 한 거야? 뭐를 한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이 훨씬 더 이렇게 친화력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아니 나이에 걸맞게 그냥 늙는 것이 이게 그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을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무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의료산업 복합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것도 1980년에 하버드 의대 그 아놀드 렐만 저 박사가 이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맥락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1950년대 이제 케네디 시절에 규정한 게 뭐냐면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고 미국은 이제 군산복합체 국가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직접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군사 산업들이 이제 그 군수 산업들이 그만큼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한 건데 아놀드 렐만이라는 이 예방학자가 그걸 이제 차용해가지고 밀리터리를 메디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밀리터리 컴플렉스 국가일 뿐만 아니라 메디칼 컴플렉스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부분도 완전히 의료 산업의 각 부분들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그 돌리는 방식이 이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예, 앞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요 앞장인데요. 그 앞장에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지금 이제 제가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기, 병원, 건강관리 이런 게 이제 다 같은 회사들이 이걸 주식회사들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네트워크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미국에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아는 사람 많아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미국에 가 있는 친인척들 때문이에요. 일본에 가 있는 친인척이나 대만에 가 있는 친인척이나 유럽에 가 있는 친인척이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제일 문제가. 저도 이제 뭐 저희 처제도 미국 살고 한국 올 때마다 한국에서 이제 다 뭐 의원도 가고 치과 치료도 받고 그러거든요. 미국 너무 비싸니까.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받는 경우 없어요. 그건 피부 미용만 받겠죠. 근데 한국도 앞서서 똑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요거를 다 하고 있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삼성생명 있죠?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랑 강북 삼성병원이랑 대형 병원이 2개나 있죠, 서울에. 그리고 의료기기회사는 삼성 이제 저희 메디슨이라고 해가지고 뭐 초음파 이런 회사에 있는데 상당 부분 근데 이건희가 마지막에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거를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로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규제 하나가 실패하고 박근혜 때도 저희가 막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의료기기 쪽은 많이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삼성이 다행히.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용이 이제 상속받을 때도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갖다 썼지만 이제 바이오 시밀라나 제약 산업 쪽으로도 이제 차세대 산업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제 굴비 엮듯이 엮어서 미국처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안 되고 있지만 윤석열이가 이제 요거를 상당 부분을 밀어주려고 했었죠. 그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한국의료 민낯은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요 그림만 하나 보시면 요게 어딘지 아세요? 현대백화점 멀티플렉스 행사장이 있는. 이거 안 가보셨죠? 아산병원 지하입니다. 근데 전 세계 어떤 병원에 병원 지하에 백화점 멀티플렉스 행사장이 들어있겠습니다. 병원이라는 데는 저희가 2015년에 메르스 때도 병원에서 다 감염된 거 아시죠? 메르스라는 질환은 그 명칭 자체가 중동에서 생기는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것도 낙타 매개고 전파 거리가 엄청 짧습니다. 코로나랑 달라요. 아주 밀접한 환경 내에서 감염돼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됐잖아요. 그 당시 기억해 보시면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엄청나게 감염됐죠. 병원이 감염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환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첫 번째 문병객이 있고요. 문병객이 너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간병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나와서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으면 이제 한국도 좀 의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문병, 간병 이런 것들을 그때보다 많이 규제를 하지만 지금도 많이 하는 이유가 부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 대형 병원 가보시면 1층에 다 커피숍입니다. 그 커피숍을 환자들이 가서 뭐 아파 죽겠는데 커피 사 먹겠습니까? 직원들이 그 커피 사 먹겠어요? 다 내원객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그런 대형 병원만큼 외래 환자 많이 받는 데가 없어요. 병원은 원래 중증 환자를 보는 데니까 입원 환자를 보는 데라서 그렇게 환자가 많이 오면 안 돼요. 다 의뢰서 들고 이게 동네 의원에 갔는데 정영준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고 해서 써주면 그걸 들고 가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뭐 온갖 환자들이 그냥 다니면 그냥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 병원의 주된 수입원이 저희 부대 사업처럼 뭐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 하다가 밤샐 수 있으나 서울대병원에 예전에 그 병원장을 그 두산그룹의 그 일가 중에 한 분인 그분도 이제 서울대 교수였죠. 의대 교수 하신 적이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그러면서 혁신 경영인이 뭐냐 하면서 서울대 병원 여기 가깝죠? 어린이병원 지하에 버거킹을 입점시켰어요. 버거킹. 어린이병원 지하에. 서울대 병원 어린이병원 유명합니다. 서울대 병원은 어린이병원이 특히나 소아백혈병에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위에 백혈병 아이들이 그렇게 다 이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몸에 안 좋아요. 병원에서 그 패스트푸드점을 병원에 입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에 저번에 갔더니 하겐다즈가 들어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거든요. 병 주고 약 주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배운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가 무슨 무슨 멀티플렉스 복합몰인 것처럼. 그리고 아예 그런 걸 주장해서 만든 병원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저기 뭐 일산 차병원이니 이런 데는 아예 뭔가 이거 메디컬 뭐 콤플렉스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다가 이제 노인 환자들한테 옆에는 요양원도 해준다 뭐도 해준다고 하면서 막 분양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보건의료에 대한 상식적인 사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뭐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서 윤석열 정부와 보건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윤석열은 진짜 정말 뭐라 그래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 저는 약간 광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자는 이제 한국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엘리트들의 그 추악한 면모를 이렇게 다 이렇게 주워 담은 화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이 엘리트 사회의 어떤 모든 정서들을 다 이렇게 총화해가지고 드러냈다고 봐요. 그 약간 좀 그런 저열함도 그렇고 폭력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저희를 충격에 빠뜨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든지 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원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신약도 이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도 그냥 막 쓰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사랑했다는 그 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 완전히 그 신자유주의 경전 같은 책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게 불량식품도 먹게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 할 때 약도 이야기했어요. 약 부분은 많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전에 요번 대통령 선거, 그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저희 축출된 이준석이랑 같이 이재명은 공공병원 확대 주장하지만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 이때 코로나 시기입니다.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넌센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리병원에 대해서 당연히 영리병원 찬성하는 사람 이제 윤석열과 이제 안철수는 당시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2022년 대선 때 저 둘이 이제 결국 합당했잖아요. 안철수 지금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만 영리병원 찬성론자입니다. 영리병원을 찬성한다는 거는 의료 부분에 있어서 주식회사처럼 만들어서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걸 찬성한다는 거니까 일단은 아주 돈이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자들이라고 거의 보거든요. 영리병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때 이미 중국인 건강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저희 동포들인 건 아시죠? 동포들이고 이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일하던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간병, 식당에서 허드렛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데 그럼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는 건 당연한데 저거를 마치 무슨 무임승차인 것처럼 저렇게 갈라치기한 저걸 이제 트럼프한테 다 배운 거죠. 저 때부터. 벌써 2022년부터 저걸 배웠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지금은 떠나갔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떠나갔으면 윤석열의 잔재들이 지금 많이 일소가 돼야 되는데 뭐 최근에 뭐 조희대 대법관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게 사법정의가만 실현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회정책에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보건의료 부분도 대표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금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뭐를 하고 갔는지를 가지고 알아야 지금 뭐가 진행되는지를 지금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을 보시면은 이 의대 증원 사태가 난장판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지금 깜빵에 갇혀 있고 지금 뭔가 이와 관련해서 친위 쿠데타 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사법 정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거 말고도 뭔가 윤석열이 남긴 잔재들이 지금 곳곳에서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제가 이야기한 자리는 아니니까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회 정책에서 미친 악영향들은 고스란히 다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람시라고 하는 이제 무솔리니가 이제 깜빵에 쳐넣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상당히 유명한 리더의 이야기이니까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난장판을 보여줄 거고 다음 장을 보시면 요런 계획을 윤석열이 세웠는데 윤석열의 2,000명 증원안을 이제 혹자는 그래도 윤석열이 제일 잘한 정책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의사 부족하죠 한국이.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래도 의사는 증원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의사들이 한국에서 그래도 기득권으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그때 400명 늘린다고 하는데도 막 진료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뭐 2주 만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철회했잖아요. 윤석열이는 그래도 이게 권위주의적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지지해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실제로 우리가 3,000명 정도를 1년에 선발하는 나라인데 2,000명을 한 번에 늘린다고 하는 게 쉽지도 않지만 과연 진짜 그러려고 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명을 왜 늘리려고 했는지를 그냥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사들의 대부분이 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했거든요. 다 우익들입니다. 의사들의 대부분 다 우익들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우익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만약에 400명을 증원했거나 500명을 증원했다고 했으면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파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뭔가 기득권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특히 작년에 이거를 이제 주장했을 때가 2월입니다. 작년 2월.
4월 15일에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뭔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하나 필요한데 거기서 이게 수용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아 내가 이거 때려잡아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화물연대 노동자 때려잡듯이. 근데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약자잖아요. 의사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강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자도 나는 때려잡아. 그거를 보여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00% 저항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복지부 장관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1000명 정도까지는 어떻게 수월하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윤석열이 끝까지 2000명을 지른 거라고. 2000명이라고. 물론 뭐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말이 헛소리인 게 첫 번째로 모든 숫자는 이게 역으로 추계를 해야 되거든요. 뭐 어느 지역에 얼마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필요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할 때 숫자를 보면 일자리까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996명, 뭐 1871명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지 2000명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2000 이야기가 났잖아요. 천공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아까 이 앞에 이야기한 대로 거절 못할 제안을 한 거예요. 니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걸 난 때려잡아서 득점을 하겠다. 실제로 저걸로 처음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랐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월 초에 저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2월 말 정도 됐을 때 윤석열 정부의 역대 그 지지율로 올라갔어요. 거의 한 15포인트인가 지지율이 올랐어요. 갤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그 다음 출구 전략을 마련하자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완전 업이 돼가지고 끝까지 이걸 간 거죠. 그래서 뭐 만우절에 이거 뭐 4월 1일에 기억해 보시면 국민대담 하면서 2000명이 과학적으로 나온 거다. 뭐 1시간을 그걸 떠들었잖아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광고도 하고 이랬죠.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이거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원래 의사를 늘리는 거는 저희를 위해서도 늘려야 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병원을 위한 겁니다. 의사를 늘리는 거. 병원이 의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제가 병원 지금 제가 여기 부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7월로 원장이 됐거든요. 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의사 구인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 의사를 또 윤석열이 작년에 그 해놔가지고 작년에 신규 의사가 안 나와서 의사 임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막 아주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의사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의사 많아야 의사를 구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간호사를 계속 늘렸거든요. 한국이. 간호사를 얼마나 늘린지 아세요? 2007년에 1년에 배출되는 간호사가 9,000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을 선발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24,000명을 선발합니다. 1년에. 간호사를 거의 3배를 늘렸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 누가 늘리자고 했을까요? 그동안 간호사 계속 늘리자고? 병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병원협회에서. 간호사를 늘려야 신규 간호사 채용하기 좋죠. 그럼 간호사들이 너무 일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간호사들이 저임금에 3교대로 막 돌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혼할 때쯤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빠져나가거나 쉬면은 또 신규 간호사가 2만 얼마씩 나와야 그걸 계속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땔감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의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을 많이 양성하려고 하는 거는 병원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의사는 독특한 지위가 있죠. 이 의료업에서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오더권도 있고 지시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개업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개업자율권도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 있는 거지 유럽 국가에서 제가 의사라고 동네에다가 병의원을 그냥 차릴 수가 없어요. 그걸 허가받는 게 되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이 아니면 제 마음대로 의원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제가 지금 여기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여기 백주년 기념관 옆에 그냥 임대해가지고 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파워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니까 의사들이 파워가 생긴 거죠. 자기들이 다 그 오너니까,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이. 근데 이제 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숫자를 늘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를 훨씬 많이 양산한다는 거지. 그럼 자영업자를 양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적인 뭐 주치제도를 만들고 이런 제도적인 보완 없이 2,000명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양산을 하는 거 성공했어도 저는 나와서 상당 부분은 전부 나가서 다 물세라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을 하든지. 당연히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소아과, 내과 이런 걸 할 리가 없잖아요.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재밌었던 게 뭐 이걸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윤석열 이 사람은 이제 매일 술 먹고 그 전날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거기 마무리 발언을 2023년에 보시면은 5개 병원을 정확하게 언급해요. 이게 윤석열이 직접 언급합니다.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그리고 울산대, 성균관대 이렇게 5군데를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사람들이 이거 놓치는데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는 저는 명분 쌓기용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국립대 중에 작은 국립대들이에요. 본질은 저는 자기가 진짜 늘려주고 싶은 데는 2군데가 뒤에 있었는데 울산대랑 성균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울산대 의대는 병원이 교육병원이 뭔지 아세요? 아산병원입니다. 아산병원. 울산대 의대가 아산병원. 울산대가 현대 거잖아요. 예, 현대재단 거예요. 지금 정몽준이 이사장이고. 그러면은 성균관대는 아시죠? 성균관대 의대가 병원이 어딘지? 삼성병원이에요. 양대 재벌병원, 한국의 넘버 1, 2를 밀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이니까 벌써 거의 2년 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디 강연 가가지고 하는 모두 발언이나 그 발언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술자리에서 입력된 거는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입력이 된 거죠. 아, 이 2개의 재벌병원을 밀어줘야 된다. 뭐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여요. 다음 장을 보시면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의사 증언도 늦었고 간호사도 늘려야 된다고 갑자기 또 쿵짝을 쪘거든요. 간호사는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1년에 23,000명이 나오는데 지금 24,000명으로 1,000명 또 늘렸거든요. 그 2023년에 몇 명 태어난지 아세요? 한국에서? 한국에 태어난 애들이 23만 명입니다. 23만 명. 그럼 23만 명 태어나는 나라에서 23,000명을 간호사를 뽑으면은 10%를 간호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많이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줄여야 되거든요. 간호사를. 저 상태로 가면은 간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호사들은 저임금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걸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진짜로 의사를 공공부문이나 지역에 할당할 생각이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제도는 해야죠. 근데 이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박민수라는 사람인데 이 복지부 차관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뭐 윤석열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양반은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비상계엄을 할지 미리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때부터 모의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충성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항상 놀랐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했어요. 2023년 3월에 배치 계획에서 여기 보시면 울산대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줬고요. 3배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디테일에 또 재밌는 점이 있는데 이 당시에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의과대학은 하나도 안 늘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워딩을 기억해 보시면 지역만 증원했다 이거 명분이었어요. 근데 성균관대 의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균관대 이공계 캠퍼스가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로 돌린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는 성균관대가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균관대 교육병원은 서울에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성균관대학교 그럼 의과대학은 어디인지 아세요? 의과대학 일원동에 있죠. 울산대 의과대학이 울산에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울산 이렇게 돼 있지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잠실에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의대의 교수들의 대부분은 임상교수예요.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산병원 교수에 진료를 하다가 연구실은 울산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인하대학교 나왔는데 당연히 인하대 모교에서 인하대 병원이 좀 떨어져 있어요. 물론 거리가 교수 연구실은 다 병원 옆에 있죠. 의과대학은 병원 옆에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이 어떻게 대학 본부에 있는 데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를 국민들을 이렇게 아주 개돼지로 보고 얘네가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계획이 뭔지 그냥 한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거는 강원도 한림대도 강원도의 병원은 춘천 한림대 병원 막 쓰러져 갑니다. 한림대 병원 어딘지 아시죠? 여기 성심병원입니다. 평촌, 동탄, 그리고 한강성심, 강동성심, 서울이랑 수도권에 다 있어요. 이 병원. 카톨릭 관동대는 더 웃긴데 원래 관동대가 강원도에 병원 만든다는 조건으로 관동대에다 준 건데 이게 어떻게 재단을 뭐 매매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인천교구가 이걸 샀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내막 이야기하면 오늘 밤에 새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 돈을 벌려고 이제 그 교구에서 하신 건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병원을 어디다 지었느냐? 그럼 교육병원을 인천에다 지었죠. 그게 국제성모병원입니다. 이게 강원도에 원래는 하려고 한다는 목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에 허가를 해준 건데 강원도에 아예 짓질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은 이런 의과대학을 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동국대도 경주 분교에 원래 의과대학 TO가 있는데 병원은 어디인지 아시죠? 일산에 동국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없어요. 작은 병원. 그리고 건국대도 여기 있는데 건국대는 충북 이제 여기 충주의 건대 분교에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충주 건대 분교는 전공의가 한 명 있었어요. 전공의가 한 명 있는다는 이야기는 교육병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그 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건대병원은? 건대병원 여기 있죠. 건대 입구역에 엄청나게 큰 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가지고 키워주기 위해서 배정을 한 거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거를 언론에서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2,000명 증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중요한 건데 주요한 병원들을 지방 진짜 있는 뭐 지방의 국립대나 지방의 사립대를 올려준 게 아닙니다. 전부 수도권 병원에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더니 64% 정도가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에다가 2,000명 증원을 배정을 한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의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의사를 많이 양성해가지고 그냥 이제 좀 싼 값에 병원들이 써볼까?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이제 의사가 돈을 많이 밝힌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 의사들은 할 말이 없지.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이나 다 아실 텐데 한국의 의사들이 이렇게 돈을 밝히는 이게 어떤 게 된 거는 이게 일제 그 식민지 유산이거든요. 일본 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일본 걔네들이 그 서양 의학을 발전시킬 때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나름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서양 의학을 발전시키면서 의사들한테 개업권을 주고 했지만은 윤리의식을 엄청 강화하고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거를 많이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식민지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조선 일본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사실은 서양 의학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친일파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에서 1950년까지 북에 있던 의사의 70%가 남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열에 7명이 왜 내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서북청년단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맥락을 고스란히 드러낸 소설이 그 유명한 껍빛단입니다. 껍빛단이라는 소설을 혹시 아세요? 이인국의 이 유명한 이인국이 나오는 요 부분 제가 요거 껍빛단이 중간에서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 전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경제제도를 판단해가지고 어쩌고 껍빛단이라는 유명한 이거 지금 입시 이거 나이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저 때만 해도 저기 학력고사에 꼭 나오는 그 책인데 껍빛단이라고. 껍빛단니가 이제 그 껍빛단이 그 러시아 말로 박사 뭐 그런 뜻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이 스토리는 단순해요. 일제시대에는 친일파, 북에 있다가 러시아가 소련군이 왔을 때는 친소파, 한국전쟁 이후에 남하해가지고 친미파, 이렇게 이제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그 전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껍빛단니.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뭐 이게 나온 시점도 지금이 아니고요. 1962년에 나온 소설입니다. 62년에. 그 당시에도 이미 그리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보면 돼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림은 의사와 검사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 후 밥값은 누가 지불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답이 식당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작년에 2,000명 증원하고 이제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전공이랑 학생들이 다 뛰쳐나갔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더 이상 경쟁자가 늘어나는 걸 견딜 수 없어. 이러면서 다 뛰쳐나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끝까지 나는 양보가 없다. 2,000명 끝까지 할 거야. 니들 죽어봐. 그래서 누가 이제 대가를 치렀냐는 거죠. 국민들만 대가를 치른 거지. 국민들만.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당 주인이 다 이제 차려주고 지네 둘은 이제 둘이 싸우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작년에 얼마가 더 죽었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한국은 이제 공공의료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서 영국처럼 데이터가 깔끔하게 안 나오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김윤희의원실에서 재구성해본 바에 따르면은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3,136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3,136명이면은 작년에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저희가 예방하려고 안전벨트하고 뭐 음주운전 잡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환자보다 더 많이 죽고.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 공약입니다. 작년에 총선 때 국민의힘이 어떤 공약 냈는지도 이제 뭐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건 뭐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제정신이라는 생각을 원래 안 하고 있어서 뭐 대단한 뭔가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00명 증원안 하면서 의정 갈등 상황에 그래도 무슨 공약을 냈는지 봤더니 뭐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냈지만 이 중에서 이제 뭐 비대면 진료 제도와 이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여기 이거인데요. 왕진버스, 농어촌 왕진버스.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또 퇴행하는 거죠. 지방에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왕진버스를 요즘에 보내겠다고. 이것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때. 왕진버스가 말이 됩니까? 한국이 지금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의사를 못 보내면 간호사라도 보내야지. 왕진을 다닌다는 게.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이거였어요. 간병 현장에 복지 기술을 적용해서 간병 로봇들 첨단 기술을.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간병 로봇이라는 게 뭔가? 간병 로봇 보셨습니까? 혹시 그 뉴스에 요즘에 간병 로봇 찾아보시면은 간병 로봇 실증 사업으로 요양원에 깡통 갖다 줘가지고 논란이 된 게 있어요. 경남에. 근데 아무튼 그 로봇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말벗을 해주는 거죠. 말벗. 그 핸드폰 요즘에 다 쓰시면은 그 아이폰은 시리 뭐 챗GPT 대화 잘 돼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독거노인이 이제 그 간병 로봇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날씨는 어떠니? 그러면 예 할머니 날씨는 어때요? 그러면서 대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식 스마트 병원 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하는 주장은 의사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디지털로 하고 뭐 AI로 하고 뭐 의사를 왜 늘려요? 의사 없이도 잘하겠구만. 비대면 진료하는데 뭐 의사를 많이 늘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황당한 주장들을 이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저는 보건의료 산업을 상당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돈벌이를 더 하기 쉽게 만들려고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거는 대형 병원을 위해서 늘려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결국은 또 이제 위기가 기회거든요. 이 자본들은. 그래서 그 작년에 7월, 8월 될 때부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가산수가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퍼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 이 언론 보시면 아실 텐데 PA 간호사 제도가 지금 완전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PA 간호사는 의사보다 임금이 낮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의사가 원래 하던 일을 많이 하거든요. 대형 병원은. 대형 병원은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렴하게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은 의사가 하고 옛날에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던 일은 PA 간호사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PA 간호사 임금은 당연히 의사 임금보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높지 않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은 완전히 이제 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몇 가지 이제 더 보시면 한국이 그러면 의료제도가 지금 어떻게 돼가느냐? 첫 번째, 한국 의료비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의료비가 빨리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의료비가 올라가면 의료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 보장성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 예, 의료비가 진짜 이렇게 이거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OECD에서도 이렇게 의료비가 갑자기 올라가는 나라가 있던데 이게 사우스 코리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의료 보장성은 OECD 거의 꼴등 수준. 이것도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여기서 대표적으로 2번만 보시면 돼요. 한국의 2번 보장률이 67%입니다. 2번 보장률 67%는 게 뭐냐면 제가 2번을 해서 1,000만 원 진료를 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670만 원을 하고 제가 330만 원 내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 당연히 선진국이니까 92%예요. 일본은 1,000만 원의 2번 진료비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내가 내는 돈은 8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여기 2번 보장률을 보시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요 라트비아가 안 났나? 아무튼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옛날부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이야기하면 한국은 건강보험이 있으나 보장성이 매우 낮고 한국과 보장성 경쟁하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우리가 지금 안 하다 하실 텐데 멕시코나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60%대인 이상한 나라예요. 사회보험이 있는데 보장성이 60%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여기 이제 대만은 OECD 국가 관리를 안 들어있는데 대만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동북아에서 우리보다 보장성이 낮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 그 이야기는 거꾸로 내가 내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병원에 가서 직접. 여기 다 경험하실 거예요. 병원 여기 우리 목사님들 아는 의사 아닌데 찾아갔다가 진짜 한번 빨대 꽂히시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여기 실손보험도 이제 없으실 텐데 젊은 사람들도 의사 가족도 요즘에 정형외과 의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25만 원, 35만 원 막 단순 염자 막 돈 막 나오잖아요. 비급여를 막 때려가지고. 그겁니다, 여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직접 의료비, 그러니까 가구의 직접 의료비 편인데요. 이게 이걸 한글로 바꿔서 이거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게가 전체 내는 돈의 몇 프로를 직접 의료비라는 게 이제 병원에 가서 비급여니 뭐 본인 부담금으로 냈느냐 건강보험 제외하고 보면 한국이 6.1%로 OECD 1등입니다. 이건 제가 지적한 게 1등이에요. 평균이 3.3이거든요. 한국은 가계 총 지출에 직접 지출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6.1%를 의료비로 내는 나라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6.1% 정도 낼 수 있지. 옛날에 여기 다 건강보험증도 없고 그런 시절을 다 거치셔가지고 옛날 분들 만나면 야씨 얼마나 나라 좋아진 줄 알아? 박정희가 건강보험을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건강보험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박정희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비급여를 허용했기 때문에 생긴 이게 사단이거든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사회보험 만들면서 비급여를 허용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의료 공급자들은 건강보험으로도 돈을 받고 비급여로도 돈을 받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지. 일본 같은 데는 비급여가 없어요. 대만도 비급여가 없죠. 캐나다도 없죠. 비급여라고 해봤자 차등병실료 정도입니다. 나는 1인실 가고 싶어요 하면 돈을 좀 더 내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저 영양주사도 하나 맞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양주사는 효과가 없으니까 보험이 안 됩니다. 그거를 하실 거면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면 안 되고 저쪽에 김건희가 가는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아무 하등에 상관이 없는 피부 미용, 뭐 자양강장 병원은 따로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 진료하면서 뭐 이것도 영양제도 맞으세요. 도수치료도 하세요. 체해 충격파도 하세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놔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계 총 직접 지출의 2.4% 정도만 의료비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평균값하고 여기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약 30조예요. 저희가 이게 30조만큼을 직접 의료비로 더 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건강보험을 윤석열이 그렇게 미워했던 문재인 케어 같은 거를 미워했잖아요. 윤석열이 걸핏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할 필요 없다고 헛소리 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은 실제로 30조만큼을 우리나라 가구에서 직접 딴 이 의료비가 아닌데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의료라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고 공공병원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낭비가 아니고 그만큼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임금을 올린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겨요. 사회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회 임금이. 그러니까 이거를 유럽 국가들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뭐 할 것 없이 다 이런 제도를 하지 바보들입니까? 그런 나라들이.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같이 잘 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틈을 누가 누렸느냐? 민간보험이 누렸죠. 왜냐하면 직접 의료비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병원 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을 너도나도 들어가지고 지금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가입했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면 이게 영원히 잠식될 수 있어요. 빨대가 꽂힐 수 있거든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빨대를 이제 더 꽂기 쉽잖아요. 내가 이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본인 부담 능력이 없어도 보험이 있으니까 막 하게 되잖아요. 저는 실손보험이 없고요. 당연히 실손보험이 없으면은 이 부담이 돼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차라리 좋은 거예요. 절대 실손보험을 그 자녀분들이나 뭐 이렇게 절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제 65세 이상은 실손보험 가입도 안 받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 예. 나쁜 놈들이에요. 실제로 병원에 가야 되는 나이가 됐을 때는 또 안 받아요. 민영보험사들은. 근데 이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정부 기관에서 이런 실손보험은 국민의료지킴이 제2의 건강보험 이런 거를 이거 언제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다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손보험을 부추겨 왔어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다음 장을 보시면 한국이 그리고 이제 이 공공병상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적은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된 거냐면은 1980년 박정희가 국민건강보험의 처음 모델인 직장건강보험을 만들 때 이게 역전하거든요. 그때 왜 역전했냐? 보통 정상적인 정부면은 만약에 이게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병원에 못 가던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충족 수요들이 충족돼야 되니까 병원에 많이 가게 되죠. 보험증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아파도 약국에 가서 약만 먹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병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는 병원을 안 짓고 민간 병원에 그 당시에 거의 뭐 1, 2%의 낮은 금리로 차관을 줬어요. 민간 병원을 많이 지으라고. 그래서 그때 우후죽순 한국에 이 온갖 병원들 다 생긴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길병원, 뭐 순천향병원, 뭐 백병원 이런. 백병원은 물론 이제 일제시대부터 여기 지금은 이제 폐원했죠. 인제대 백병원 여기 그 중구에 있던 거는 원래 거기가 본산인데 그거 말고 이제 뭐 부산의 백병원, 뭐 상계 백병원 이런 거 다 그 이후에 차관 엄청나게 저리로 민간 병원들을 지은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해줬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학 재벌들이라고 불리는 사학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공공병원을 하나도 안 짓고 전부 민간에 퍼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건강보험을 쥐어 짜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아서 2040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678조가 된다. 저 연금이고 뭐고 이 세금 공포론을 얘들이 맨날 들이미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연금처럼 누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저희가 쓰는 계획에 따라서 보험료를 맞춰서 내는 그 단기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단기보험. 단기보험이니까 누적 적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적자가 생기면은 그걸 국고로 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올리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해 결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적립 방식이 아니라고. 적립 방식이 아닌데 저런 식의 공포를 자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건데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같이 국민들이 잘 쓸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윤석열의 컨셉이었어요. 저거 왼쪽은 윤석열 때 나온 거고. 그럼 이게 오른쪽이 이게 뭐냐? 이게 그 유명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삼성생명이 의료민영화를 위해서 만든 보고서 중에 일부입니다. 당시에 삼성생명도 그림이죠. 삼성생명 유동조 옛날에 파워포인트 되게 예뻤나 봐요. 이게 뒤에도 한번 나올 텐데. 근데 여기서 요지는 이겁니다. 메이저 리스크는 공보. 메이저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한 중증, 외상 이런 거는 돈이 안 된다. 그거는 건강보험이 하고 마이너 리스크. 마이너 리스크는 비필수 의료. 뭐 만성질환, 뭐 골절, 뭐 통증 이런 거는 누가 한다? 민영보험이 한다. 요게 2005년에 나온 거예요, 이미. 이거를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해가지고 실손보험이 허가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은 사실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당연지정제를 해제해가지고 이제 알아서들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때 제가 앞서서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한 그 촛불 항쟁으로 이제 좌초가 된 거죠. 근데 다시 이거를 윤석열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온 이름은 그럴싸해요. 필수 의료 패키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의 반대편은 뭐냐? 필수 의료가 아닌 거는 이제 국가에서 안 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해. 실손보험 가입해. 민영보험 가입해. 이 이야기 한 게 요지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년에 드디어 8월에. 이게 아주 핵심인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의료기준 가격을 협의하고 전문 기구를 통해서 보험금을 심사 지급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삼성서울병원이 삼성생명하고 같이 1인실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삼성생명의 민영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삼성서울병원의 1인실을 1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 두 번째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1인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삼성생명 의료보험 중에 프리미엄급 이상 옵션인 사람은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과잉 진료가 아니게 거기서 입원했는지는 우리가 심사평가할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미국에서 하는 거죠. 미국에서 민영보험사가 이렇게 하죠.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앞장인데
미국에서 민영보험사가 건강보험처럼 이렇게 보험사하고 병원 사이에도 거래를 터서 하고 있죠.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그림은 제가 조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챗GPT가 워낙 조작이 많아서 제가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막 괴담 퍼뜨리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모든 것이 다 레퍼런스가 있고 이게 팩트입니다. 예,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언제적이냐면 2005년에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거를 윤석열이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구현을 해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놀라운 게 이미 삼성생명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실손보험으로 정부 의료체계랑 연계된 구조에서 후에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민영보험으로까지 가겠다. 저거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이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치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데 뭐 오늘 이재명 정부가 좀 약간 지금 쿠데타 세력을 단죄하는데 아마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모든 걸 한 번에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올해 1월에 윤석열은 쿠데타를 실패하고 나서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알차게 또 급여 자기부담률 차등화 뭐 등등 관리급여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또 대한의사협회는 또 이제 워낙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의사협회 대부분의 의사들이 되게 돈독이 오르셔가지고 다 비즈니스맨이니까 보험료를 적게 내면 공공병원, 많이 내면 민간의료 받는 등급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2,000명 증원하는 반대하지만 윤석열의 저런 이중구조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공보험 들고 부자들은 민영보험 들어서 그걸로 거래 터가지고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서비스 받겠다. 요거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작년 11월 26일에 쿠데타 한 일주일 전에 또 이런 토론회를 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그 보건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 제도를 완전히 헤쳐먹으려고 이거 작정을 한 거죠.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실제로 보장성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나 떨어졌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를 한 거예요.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떨어졌네. 나머지는 알아서 민간보험을 들던지 직접 돈을 내던지 알아서 하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한 거죠.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생님. 칠레가 이렇게 해요. 칠레는 공보험에 가입한 사람 76%고 요 민간보험이 이사프레스라고 17% 가입하거든요. 칠레는 부자들은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아예. 당연지정제를 해지시켰어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1970년대 말에 피노체트가 했거든요. 피노체트는 여기 우리 선배님들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 미국 CIA 이제 사주를 받아서 아얀데 정부를 이 군사 쿠데타로 쓸어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2만 명인가 3만 명의 지식인들이나 개혁 진보주의자들을 다 수거해갖고 다 죽였잖아요. 그 피노체트가 그 권위주의적인 폭력만 행사한 게 아니고 미국의 민영보험사들 요 이사프레스의 대부분의 지분은 미국의 민간 금융자본이 갖고 있는데 얘네가 야 우리가 너 쿠데타를 지원했으니까 니네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망가뜨리고 부자들을 위한 우리는 다른 서비스 제공을 할 테니까 이거를 소위 이야기하는 의료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칠레 그 의료 이야기 하시면 요즘에 칠레 그 대통령이 약간 진보적인 대통령, 개혁적인 대통령이 나오면 맨날 나오는 공약이 뭔지 아세요? 공약이 이거 없애겠다. 이사프레스 이거 없애겠다. 전부 이 우리나라를 치면 국민건강보험인 포나사로 통합하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2022년도에 그 공약으로 칠레에서 이제 좌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게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이 이사프레스의 뒷배는 다 미국의 금융자본이에요. 엄청난 금융자본.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자본하고 싸워야 되고 결국 미국의 트럼프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한번 이렇게 한국의 금융자본들도 만약에 이게 건강보험 제도를 망가뜨리고 진입을 하면 저희가 이후에 이거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아주 집요한 자들이잖아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근데 이미 지금 실손보험24라는 앱을 지금 여기는 실손보험 없으셔서 안 모르실 텐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실손보험24라는 앱이 지금 이제 벌써 만들어졌어요. 이 앱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병의원에 가면은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실손보험이 지금 청구 간소화가 지금 2023년에 됐거든요. 청구 간소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실손보험을 저는 안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국민 중에 4천만 명은 진료를 하면은 제가 진료를 하고 나서 세부 내역서 이런 거 지금까지 찍어서 보내는 게 귀찮으니까 자 병의원에 가서 이제는 지금 의원은 안 되고 병원은 됩니다. 병원은 가서 그냥 제가 삼성생명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삼성생명에 이거 보내주세요. 보내줍니다. 그냥. 그게 청구 간소예요. 근데 그거를 각각의 보험사에 보낼 수 없으니까 중개기간을 지정했거든요. 그 중개기간을 작년 2월에 요 보험개발원으로 한 거예요. 보험개발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시죠? 이게 다 교묘하게 돼 있어요. 보험개발원은 한국의 민간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생명보험사랑 이 화재보험사들이 모여서 만든 담합단체입니다. 저게 왜 개발원이냐면은 보험 상품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사이드 이야기인데 그냥 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 보시면은 A 자동차 보험, B 자동차 보험, C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유 아세요? 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 위험률을 계산해서 데이터를 계산해주는 자기들만의 개발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험 개발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개발원에다가 저희 국민들의 건강 정보를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저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각각의 위험률을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를 어떻게 깎아줄 수 있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민간기관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공보험을 저희 윤석열 정부가 공보험을 약화시켰죠. 그 다음에 민영보험을 활성화했죠. 이 둘 사이는 사실 모순관계거든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민영보험 시장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말로는 민영보험 활성화란 말을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민간보험으로 가야 된다고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간보험으로 가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좋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진료 잘 받고 돈 없는데 뭘 이렇게 보험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니들을 치료해야 되니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입 밖으로는 안 하고 윤석열 일당들이 이제 술 먹으면서는 이제 맨날 했겠죠. 밤에 술 먹으면서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딱 미국식 시스템을 고스란히 다 이식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조작한 게 작년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건강바우처인데요. 전년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으면 약 10만 원까지 건강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병원을 내가 많이 안 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건강하니까 나한테 건강바우처를 주는데 이 바우처는 어디서 쓸 수 있냐면 병원이랑 약국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갔는데 저한테 건강바우처를 주면은 그걸로 병원을 또 가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랬더니 우리 약사회에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자 이걸로 약국에서 파는 건강증진 식품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건강한 사람이 건강증진 식품을 바우처로 받아서 먹게 하는 이 시스템을 이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거 미국의 민간보험사가 합니다. 민간보험사는 저희같이 이렇게 사회보험이 아니니까 정기납이잖아요. 내가 납부하고 있을 때 내가 돈을 리스크가 있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지 내가 보험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마치 그 자동차 보험에서 제가 마일리지가 조금 되면 환급해주는 방식 그거를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 앞부분이네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막 시간을 너무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의료민영화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이게 괴담인가 이야기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다음 장을 또 보시면요. 이거는 자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 중에 또 기괴한 게 있는데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기 제도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그래요. 근데 규제를 어떻게 완화했느냐? 원래는 이 모든 의료기기는 자 의료기기라는 게 안전하기만 하면 써도 될까요? 제가 이거 물을 약이라고 해서 팔면 될까요? 안 되죠. 이게 효과가 있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 거. 근데 윤석열 일당은 어떻게 했느냐? 효과가 없어도 일단 시장에서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3년간 시장에서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퇴출한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무슨 개소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 물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팔려고 했어요. 그럼 이거 효과를 제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럼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은 임상시험을 합니다. 그 비용은 누가 내죠? 제가 내야 돼, 제가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걸 섞어요. 뭐 저기 뒤에 있는 무슨 뭐 저런 커피도 좀 섞고 해가지고 카페인 좀 들어가면 정신도 맑아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섞어서 무슨 조합 무슨 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입증이 돼서 시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일당은 어떻게 한 거냐? 야, 그걸 왜 네 돈 들여서 해? 그 시장에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라고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기라는 것 자체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의료기기나 약품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효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약이 아니고 의료기기가 아니죠. 이걸 근데 지금 5월 달에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사이에 이 업자들이랑 이제 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딱 한덕수가 있을 때 딱 그냥 오케이 해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놀라운 거. 이걸 이제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재명 정부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줄기세포도 이 시리즈도 계속 나옵니다. 이 사기꾼들. 줄기세포로 무슨 이 황우석은 진짜 뭐 완전히 이 희대의 사기꾼이죠. 예, 이 희대의 사기꾼의 그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 서울대 수의학과 친구들. 이 사기는 전파가 됩니다. 전염이 돼요. 왜 전염이 되냐면 사기꾼들이 이렇게 옆에서 친구들이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노하우를 배워서 똑같이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여기 네이처셀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소위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제 이름을 까먹었네. 목사님이신데 가지고 이제 그 베데스대 무슨 병원도 가지고 있고 아무튼 뭐 이상한 아무튼 진짜 사기의 모든 거를 다 종합하신 라정찬 회장 검색해보죠. 라정찬 회장 이분 구속도 몇 번 됐어요. 박근혜한테도 그 이제 로비해가지고 줄기세포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중국이랑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 1, 2억짜리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진짜 부도덕한 사람이죠. 부도덕의 거의 극치인데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많이 해서 구속이 됐는데도 잘 풀려나와요. 아무튼 이런 대도 안 되는 시리즈들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2019년에는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인보사라는 가짜약도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이 약은 모르시죠? 여기 세계 최초 유전자 무릎관절 치료제라고 홍보하면서 그 당시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거든요. 정확하게는 박근혜 정부 말에 허가를 해줬는데 가짜약인 게 미국에서 들통이 났어요. 종양세포를 집어넣은 걸로 걸려가지고 퇴출됐습니다. 근데 이 약을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코롱제 약이에요. 코롱제. 상당히 굴지의 기업이에요. 700만 원짜리 약. 이 약을 한국에서 거의 한 1000명이 투여를 받았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 같은 거 하십니까? 혹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전자 검사 키트 요즘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인스타 하면 이게 유전자 검사 키트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보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뇌지방은 좋은 지방, 비브라늄뼈, 스프린터 이런 식으로 내 유전자를 이제 검사해 준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제 지금 저는 흥미 위주의 것들밖에 못 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원래 허가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바삭한 맛 잘 느끼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뭐 더 좋은가요? 이거 유전자 검사 이거 표 보시면 깜짝 놀라요. 뭐 바삭한 맛 유전자, 매운맛 유전자, 나는 매운 거 잘 먹는지 못 먹는지 유전자. 그게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지만 이 유전자 결정론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랍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원래는 예전에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규제 하나라고 하면서 다 풀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무료로 해주는 데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료로 이거 해주고 뭘로 돈 벌까요? 제 유전자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 동의 표시를 해서 보내야 돼요. 그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유전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쌓아가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또 빅데이터로 돌리고 AI 프로그램 넣어서 돌리고 하면서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데이터가 돈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데이터가 돈이라고 작년에 강원도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말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이러면서.
술 먹고 들은 거죠. 이게 건강검진이 한국은 산업화되어 있는 희한한 나라인데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이거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요게 발병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위암을 보시면 발병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시경을 해서 위암 환자를 빨리 잡았다는 거예요. 발병률이 늘었다니까 위암 환자를 다 찾아낸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위암 환자를 빨리 발견했으니까 수술을 빨리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갑상선암을 보세요. 갑상선암은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발병률이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늘었다는 거는 검사를 엄청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갑상선 환자를 막 잡아낸 거예요. 근데 사망률이 또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해석이 안 되시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죠. 아까 저기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미국이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런 걸로 사람 많이 죽입니다. 꼭 필요로 한 사람은 해야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논문도 나왔을 정도. 예, 아무튼 이건 뭐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다음 장을 넘기시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과 이 닥터나우 사장 같이 저렇게 뭐 사진 찍고 뭐 얘기한 거죠. 닥터나우 아십니까? 이거 이병헌이 직접 광고에 나오잖아요. 병원이 집으로 온다 하면서 막 광고하고 지하철 보시면 닥터나우.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의료 플랫폼이에요. 이게 원격 의료 플랫폼이거든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약이 가격표가 나오면서 그러면 저 약을 누가 공급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닥터나우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공급합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배달의 민족이 또 무슨 사업하는지 아십니까? 일회용기를 만들어요. 배달의 민족이 하는 자회사 일회용기를 쓰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순위가 올라가 위쪽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닥터나우 이런 플랫폼들은 똑같아요. 그냥 저희한테 중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 건강보험은 택시도 아니고 배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낸 보험료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개를 왜 민간기업이 하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한데? 중개를 당연히 그렇게 원격 의료가 좋으면은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공단이 중개 앱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국민들이 편하게 비대면 진료하고 이런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걸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누군가 여기 사모펀드 투자해서 돈을 빼가지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뭐까지 했느냐.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대면으로 만나는 사람보다 비대면을 돈을 더 주겠습니까? 이게 한국이 처음입니다. 더 준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더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의사들한테. 야, 비대면 진료해. 진료비 30% 더 줄게. 그랬더니 약사회에서 왜 의사들만 비대면 진료하면 30% 더 줘? 우리도 30% 더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그래? 그럼 니네도 30% 더 가져가. 그래가지고 약제비를 비대면 조제를 하면 30%.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팩스로 약국에다 비대면으로 보내면 약국도 30%를 더 받는 신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신박한 나라. 자, 윤석열이 아까 건강보험 재원이 무슨 뭐 674조가 적자니 어쩌니 낭비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뭐 걸핏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는 여기 안 썼지만 뭐 중국인들이 뭐 한국에서 MRI를 찍어가지고 뭐 얼마를 돈을 더 낭비했고 이 비대면 진료 30% 가산으로 날라간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날라갔다기보다 정확하게 의사와 약사들한테 더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낭비를 이렇게 조장하면서 이딴 소리 한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 다음 보시면 원격으로 합법화에 배팅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인공지능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뭐 의료 이런 것도 다 이제 의료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 의료가 좋아진다고 여기 지금 요즘에 정신과 의사 제 친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야 챗GPT가 나보다 더 상담 잘해주는 것 같아 막 그래요. 그렇다고 돈 있고 진짜 뭐 위로받고 싶고 한 사람이 챗GPT랑 상담하겠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메디컬 케어라는 게 케어잖아요. 돌봄이 있는 거거든요. 의료라는 게 료자가 한자로 요양가료 료자가 있는 거예요. 치료만 하는 게 의료가 아니잖아요. 돌봐주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은 의료와도 관련이 없고 메디컬 케어랑도 관련이 없고 그냥 고도의 기술의학과 비즈니스랑만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여기 앞에 요거 보시면 요 다음 장에 요런 것들로 이제 지금 다 포장이 되고 있어요. 요즘 혁신 의료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수면 앱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건강보험이 됩니다. 저 프로그램 수면 앱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잘 못 주무신다고 하면은 정신과 선생님이 앱을 처방할 수 있어요. 그 건강보험에서 이게 돈이 나와요. 본인도 본인 부담금 조금 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제가 10시에 자고 싶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저 앱이 핸드폰을 잠궈버려요. 근데 왜 그걸 돈을, 건강보험료를 왜 내냐고. 그냥 내 앱에다 그냥 설치하면 되지. 그리고 뭐 이제 자기 한 30분 전에 알려줍니다. 이제 30분 뒤에 주무셔야 돼요. 뭐 이거 알려주는 거. 그게 치료제래요. 그게 디지털 치료제, 소위 이야기하는. 스마트워치로 우울증 치료 가능하고. 이게 여기 요 두 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생각난 건데, MC 스퀘어라고 아세요? 옛날에? 띠디디디디 집중력 향상시켜준다는 그 사기, 의료기기도 아니고 건강기능 무슨 기기도 아니고, 예. 뭐 조은현 구단도 나오시고, 뭐. 아무튼 저기 뭐 ADHD 아이가 저기 이제 뭐 3D 저걸로 이제 뭐 치료한다는데 더 산만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겁니다. 윤석열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 절대 동의 없이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정보 받아가면서 정보 활용하겠으면 이게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유명한 2024년 3월에 이제 이제 술 먹고 또 저희가 들은 이야기 한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요 위쪽에 있습니다. 요 위쪽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윤석열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여기가 계시지만 이분들이 개인의 정보보호원이 환경에 대해서 보호주의자라면 저는 이분들을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할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고,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보호할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저기서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전날에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술자리에서 이제 하던 속내를 한번 드러낸 아주 유명한 발언입니다. 이것도 언론에 잠깐 나왔습니다. 잠깐.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작년에도.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노골적인 진짜 쓰레기예요.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개인정보를 헤쳐먹을 사람을 임명했다고 서슴지 않고 강원도 민생토론의 마지막에 그 강원도지사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야기를 천박한 생각에 거의 그 콜라보레이션의 그 정도를 이미 완전 뛰어넘은 거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예, 곧 끝나는데 이제 빨리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려야 돼서 다음 장에 뭐 이런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얘네가 왜 이런 장난을 치는지를 저희가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주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인보사를 만든 코론 생명과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제를 만든 회사들이거든요. 이게 주식이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시점을 보시면은 시판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을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만 주식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 조작에서 바이오는 다 시판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시판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시판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데 주가 총액은 옛날에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었었어요. 바이로메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메디포스트는 시판하는 제품이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조차도 10년 동안 근거가 없어서 미국, 영국, 뭐 유럽, 일본, 뭐 어느 나라든 한국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인보사는 퇴출됐죠. 다음 장을 보시면은 가장 이제 여기서 유명한 데가 이 신라젠입니다. 2017년에 신라젠이 수익률이 606%잖아요. 신라젠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신라젠이라고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주식 투자하시고 이렇게 그 세속에 그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간호사가 선생님 신라젠 투자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2016년에.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표적항암제 회사인데 그게 지금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신라젠은 시판한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임상시험 단계마다 주식을 뻥튀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4조 5천억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고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일당이 한 거랑 똑같죠. 고점에서 얘네는 팔고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 중에 일부는 그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는데 팔았다 그래서 이제 깜빵에 갔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것도 다 걔네 뭐 김앤장 변호사 쓰고 그래가지고 진짜 형기도 조금 받습니다. 돈은 막 어디다가 수천억 진짜 자기들은 벌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주식 사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뭐 폐가망신 시킨다 그러는데 폐가망신을 시키려면은 실제로는 그런 주식을 붐업시키는 작전 세력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아예 사기 기업들 자체가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기 기업이 왜 진입할 수 있느냐? 기술 중심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라고 하면은 상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이야기한 그 라정찬 회장의 네이처셀 뭐 이런 데들도 다 그렇게 상장을 한 거예요. 상장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닌가벼? 이게 효과가 없네? 그럼 주식 폭락하죠? 그 사이 자기들은 다 먹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예요, 투기. 근데 이 투기는 그냥 투기랑 달라요. 이건 생명 투기죠, 생명 투기. 사람 목숨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봉이 김선달을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 폐가망신을 진짜 지키시려면은 바이오 헬스는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안 돼요. 그럼 사기꾼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지, 대통령께서 지금. 잘못 입력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사기 약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팔려요. 아까 비급여로 등재해줬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 측 시진입 의료기기. 그건 실손보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치료기기가 만약에 스마트 치료기기 뭐가 비급여로 처방이 되잖아요. 그럼 비급여 실손보험 있는 사람은 그거 한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에다 돈을 막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그 유명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인식론에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아는 게 별로 없으면 되게 자신감이 높다. 이제 이게 윤석열이 보이는 증상이죠. 이제 점점점 많이 알아가야 정상적이 된다라는 이건데 이걸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오래 다녔는데 어느 날 양리학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 보고 나와서 야 이번 양리학 시험 진짜 쉽지 않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진짜 어렵던데 이번에? 형준아 너 진짜 너 공부 많이 했어? 너 공부 안 하잖아.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잖아. 야 족보도 다 탈족했어. 막 그런 거.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쉬웠을까? 제가 꼴등했어요. 40점 맞았더라고 혼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대충 보면 아는 것 같아. 이거 이야기겠지. 다 틀렸어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는 사기칠 때 정치학에서도 되게 유명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탈진실 이론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요. 바이오 헬스 부분은 자 여기 저도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제 재활의학과 의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를 파헤쳐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 제넥신, 신라제니 이런 거 개발했어요. 임상 3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앞으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야 이게 효과가 있나 보네. 얘네가 그래도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시험 하는 거 중에 실제로 약으로 통과되는 건 0.1%밖에 안 됩니다. 임상시험은 말 그대로 임상시험이에요. 기대치를 갖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거를 조장하지 못하게 언론, 전문가, 국가의 각종 규제기관이 동원돼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다 그래서 그렇게 막아줍니다. 일본 식약처에서 통과된 약들은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한국 식약처에서 통과된 약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다시 다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무슨 규제안하니 비즈니스니 뭐 바이오 헬스니 뭐 그게 다 망상이라고요. 망상. 한국에서 지금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 지금까지 9개 중에 단 1개도 일본, 미국, 영국 뭐 우리가 아는 G8 국가에서 허가받은 게 없습니다. 그 아까 카티스템이 무릎 그 퇴행관절염 예방한다고 해가지고 히딩크가 한국에 와가지고 사기당하고 갔잖아요. 그거 맞고 막 그때 막 언론에 나오고 아무 효과 없었을 거예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더 좋아진다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이거. 한석규 주연 이거는 심사장은 다음에 보시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광고가 여기 잠깐 떠서. 광고야. 미국 이야기인데 뭐 이제 끝으로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시면은 의료 부분에 채권 추심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은 사람이 파산하는 이유가 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 금융 뭐 이런 것 때문에 파산하잖아요. 미국은 56.9%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 파산 신청한다고. 다음 장을 보시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민영보험사는 돈을 다 지급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급 거절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민영보험사는 지급 거절률이 32%입니다. 32%는 세 건 중에 하나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내가 허리 아파서 수술을 했거나 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그러면 3번 중에 1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의료비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뭐 수술, 시술 뭐 하나 받으면 막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거든요.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루이지 만제오네라고 하는 이 인간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맨하탄에서 총으로 쏴 죽인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게 재밌어요. 루이지 만제오네가 졸지에 민영보험사를 미국의 국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민영보험에 학을 떼기니까 민중의 영웅처럼 변신을 한 거예요. 살인자인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리 루이지 이렇게 하고 막 있고 막 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 미국에서 이제 뭐 미국은 뭐 물론 좀 많이 이상한 나라니까요. 뭐 트럼프도 당선이 되고 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서로 총싸대고 지금도 최근에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난장판이 됐지 뭐.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의 배우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민영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하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산층 가구들이 그 돈을 못 갚아서 파산한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다음 장 넘기시면 이건 뭐 개인정보 쓰는 거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 또 나왔네. 다음 장에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와. 앞으로 간 게 아니고 뒤로 다시 제가 이거 두 번을 한 것 같아요. 예, 줄기세포 사기꾼도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파일을 다시 정리해야 되네. 같은 게 또 들어갔네. 요약과 대안을 그래서 넘어가야 돼. 의료 서비스는 결국 시장에서는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의료 서비스 시장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규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공병원을 공급하고 지역사회 1차 진료를 하고 공적 공급을 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합니다. 이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할 일이라. 시장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병원이 독과점이 있고 쏠리잖아요. 다 수도권에 병원 짓죠. 민간 병원이 지방에 병원을 왜 짓겠습니까? 예? 기술 발전이 되면은 고가 장비를 쓰죠. 그래가지고 막 현혹하죠, 사람들을. 그리고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 다 담합하고 리베이트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다 맡기면은. 요즘에 보면 뭐 의사 리베이트 이야기하면서 뭐 의사들의 도덕성을 막 이야기하는데 의사 리베이트를 막으려면은 제약기업 자체가 약가를 등재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한국의 이 제일 잘못된 건 의료 서비스는 시장이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고 공공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자, 일본도 의사들이 되게 수익도 높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대를 갑니다. 근데 일본은 보시면 장내 전문으로 하고 싶은 과목을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내과, 그 다음에 소아과, 그 다음에 저기 종합진료과, 가정의학과고 외과, 저기 구급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되거든요. 구급과가 응급의학과입니다.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내과, 뭐 소아과 정도 하고 싶어 할까? 자, 앞부분에 보시면 선택하는 기준에서 수입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게 3.7%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내용의 흥미, 두 번째가 이미지 동경심, 세 번째가 의국 진료과 분위기, 그 다음에 생활의 여유, 뭐 가족들의 전문 분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진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수입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돈을 많이 버니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가는 거죠. 피한성을 가고 정형외과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라는 거는 다음 장에 최소한의 일본은 지역에 다 이렇게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면 그 지역에 남아요, 대부분이. 우리처럼 막 수도권에 다 빨려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아예 의사사회에 고정이 돼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베 시절에 아베가 자기가 보니까 한국에서 비급여도 막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줄기세포 업체들도 돈벌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아베는 이제 총 맞아 죽었지만은 2010년 정도에 자기가 봤을 때는 비급여를 일본도 하게 해주면 일본도 이제 한국처럼 뭔가 보건의료 쪽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본 개념으로는 혼합 진료를 허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급여랑 건강보험 진료를 혼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혼합 진료라고 한자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조작한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일본 의사회에 있는 건데 일본 의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비급여를 하지 말게 할 거라고 했더니 의사협회에서 개거품을 불면서 뭐 그때 최대집이니 뭐니 나와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이제 그걸 또 그 당시 그
그 미래통합당이 막 뒤에서 후원하면서 이제 개판이 된 거거든요. 우파들의 그 전진 그 기지처럼 의사들이 막 이제 앞에서 막 선동을 했었는데, 일본은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 말고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의료는 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의 범위 내의 의료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급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소망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의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 비급여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동등하게 그 자원을 나눠서 써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의사협회에서 정신이 박힌 소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 집단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정신이 박혀 있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처음부터 돈을 알아서 껍데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시스템의 문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정상적인 의사가 나옵니다. 다 나가서 개원하고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내 돈 들여서 금융비용 대고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사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돈을 벌어서 이자도 메꿔야 되고 임대료도 줘야 되고 직원도 고용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공공 클리닉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공공의료기관 조금 늘리겠다고 하면 낭비다. 뭐 이거는 철밥통을 양산한다. 뭐 적자다. 그런 이야기 맨날 하면서 홍준표 같은 인간이 멀쩡하게 있던 진주의료원도 폐원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는 의사들이 동달아서 같이 더 이상해지는 거라고.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게 건강보험으로 사실은 모든 진료가 다 되게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다 되게 해야죠. 이게 일본이나 대만처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운 일본하고 대만만큼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대만이 우리랑 비슷하게 살잖아요. 이제 대만한테 우리가 다시 뭐 따라잡히니 뭐니 하는데, 대만은 의료비 걱정이 없어요. 대만 사람들은. 두 번째는 보시면 공공의료를 엄청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 대만 같은 나라만 가도 50% 이상 공공의료고, 일본이 최소 수준이에요. 거의 OECD 기준에서 28%가 공공의료. 우리 기관수로 5%입니다. 병상수로 10%고. 공공병원을 볼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공공의료 기관이 없어요. 제가 공공의료 기관 일하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도 몇 군데 없어요. 서울에 제가 적십자병원에서 1년 동안 재활약 과장을 했었거든요. 공공병원 좀 있어 보려고. 그리고 저기 서북병원에서도 1년 있었고. 근데 있으면서 또 한면을 느끼게 돼요. 너무 이게 공공병원이 적으니까 이게 뭔가 진행이 안 돼요.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고. 다음 장에 보시면, 그리고 이 의료민영화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괴담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건 다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좌시하면은 결국은 민영보험 시장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실손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가치와 신념의 중요성은 뭐 이제 제가 그냥 얘기하면, 영국 같은 나라는 이 정상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명한 국민보건 서비스는 이를 위해 싸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는 지속돼서 대처도 이걸 못 망가뜨렸어요. NHS를.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배번이라고 이제 NHS 도입할 당시에 이 1948년에 이 사람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보건부 장관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배번, 노동당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질병은 사람이 치료해야 될 대가가 아니고 처벌받아야 될 위험 행위도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여기 티셔츠도 만들어서 팔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스스로 문명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 다 그때 옛날에 벌써 지금 왜 우리 그 해방하고 났을 때 그때쯤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영국의 그 당시에 런던 올림픽의 폐막식에 영국 NHS 영국의 자랑인 거예요. 영국 보건 시스템. 우리는 완전 무상의료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영국의 그 어린이 병원 그거를 이 런던 폐막식에서 이렇게 슬로건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NHS를 이해하면은 진짜 대단한 건데, 영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보건제도는 무상으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캐나다의 유명한 그 캐나다 사람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를 치면 건강보험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라고. 이게 또 검색해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배우의 또 아버지, 그 더글라스 그 가문의 이 자식 중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건강 서비스에 가격표가 붙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개인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무엇이든 받아야 한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토미 더글라스는 그거 말고 고양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그 짤막한 그거를 한번 꼭 보시면 좋아요. 왜 우리를 대리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정치인으로 삼는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이제 마틴 루터킹 우리 박사님,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온갖 형태의 불평등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은 건강에 대한 불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 사회를 구조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희한테 지금. 이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저희가 정치인이 필요하다, 저는. 다음 장에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그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최근에 낸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광고는 꼭 해달라고 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